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하늘을 나는 운동화를 만들었다라고 저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단 하나의 아이디어도 현실적으로 구현돼서 연구기관을 만들어낸 아이디어는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주변에 그 연구기관 혹은 무한동력 기관을 시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말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범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실 엔트로피에 대한 겁니다.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설명드리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진 않은데요. 엔트로피를 설명드리기 전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떤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보는 자연현상 중에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지 반대 방향으로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주 익숙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물컵에 물을 담아놓고 그 안에 잉크 한 방울을 똑 떨어뜨려 보세요. 그럼 잉크 방울에 있는 색을 이루는 작은 입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컵 전체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막 여기저기로 균일하게 퍼져 있던 잉크 입자들이 다시 저절로 모여서 작은 잉크 방울로 뭉치는 일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이것도 잉크 방울의 잉크가 확산되는 것도 한쪽 방향으로만 현상이 일어나지 거꾸로 일어나지 않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뜨거운 물체하고 차가운 물체를 딱 붙여놔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뜨거운 물체는 점점 온도가 내려가고 차가운 물체는 뜨거운 물체 쪽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두 물체를 접촉하고 기다리면 서로 온도가 달랐다가 나중엔 온도가 같은 쪽으로는 진행되는데 온도가 같은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한 물체는 뜨거워지고 한 물체는 차가워지는 방향으로는 진행되지 않죠. 그래서 이처럼 어떤 자연현상 중에는 한쪽 방향으로 일어나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자주 관찰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과정은 우리가 관찰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당시 19세기 후반쯤에 물리학자들이 큰 관심을 가졌던 그런 문제입니다.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과학자들에게 등장하기 전에 이런 연구 분야를 연력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연력학 분야에서 어떤 시도들이 진행되어 왔었는지를 먼저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말씀드릴 물리학자는 주울이라는 물리학자입니다. 이 주울은 사실 열기관 같은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주울이 실험을 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실험하는 건데요. 물을 담아놓은 통이 있어요. 그 안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프로펠러 같은 게 있고요. 그 프로펠러가 쭉 바깥으로 연결돼서 이쪽에는 질량이 있는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의 바깥쪽에서 실린더에 붙어 있는 줄의 끝에 있는 질량이 아래로 내려오면 줄로 연결돼서 원통 안에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그런 장치예요. 줄이 이 실험을 통해서 보인 게 뭐냐 하면 질량이 있는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에 의한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줄어들거든요. 이 물체가 내려가면서 줄어든 에너지만큼이 이 원통 안에 담겨 있는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그런데 원통 안에 물속에 담겨 있는 프로펠러 같은 게 돌아가면서 물과 계속 부딪히면서 물 전체의 온도가 조금 오릅니다. 그래서 결국 주울이 이 실험을 통해서 밝힌 것은 말도 하면 간단히 이런 거예요. 뭐를 떨어뜨리면 연결되어 있는 프로펠러에 의해서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사실 현대 물리학자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당대에는 이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질량이 있는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만들어낸 것은 역학적 일이라고 불리는 에너지의 형태입니다. 한편 물의 온도를 올리는 건 당연히 열이라는 형태로 에너지가 공급받아서 물의 온도가 오르는 거잖아요. 주울이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명확한 결과는 일과 열이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걸 이 실험을 통해서 명확히 밝힌 거죠. 주울에 의해서 열과 일이 사실 동등한 거다. 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이 주울에 의해서 밝혀졌고요. 주울의 이 연구 이후에는 헬르몰츠라는 과학자가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헬르몰츠는 우주 전체를 생각하면 우주 전체의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연력학 제1법칙을 발표하는데요. 사실 우주 전체가 아니라 그냥 작은 물체를 생각해도 돼요. 이 작은 물체는 물론 바깥으로 에너지를 뺏길 수도 있고 바깥에서 에너지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 작은 물체에 대해서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결과가 되냐면 이 작은 물체의 에너지는 외부에서 들어온 에너지만큼은 늘어나고 바깥으로 나간 만큼은 이 에너지가 줄어든다 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죠. 사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물리학자인 저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비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갖고 있는 은행 계좌에 그 월말 잔액 있잖아요. 그거랑 그 달의 일일 잔액하고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월 1일 통장 잔액이 100만 원이었다가 1월 31일 통장 잔액은 2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100만 원이 늘었잖아요. 그 늘어난 게 뭘까요? 여러분 월급 받아서 들어온 돈이 있고 여러분 카드 결제액이 나간 게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간 거를 1월 1일자의 통장 계좌에 더하면 그러면 월말 잔액이 된다라는 것이 사실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줄이 밝힌 일과 열이 서로 교환될 수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어떤 시스템의 에너지가 얼만큼 변했는지는 그 과정에서 시스템이 바깥쪽으로 내뱉은 열과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단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서 첫 번째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에너지의 양에 더하면 마지막 과정에서의 에너지가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명한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법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처음에 이 엔트로피 개념을 떠올릴 때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이 클라우지우스라는 물리학자입니다.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클라우지우스라는 물리학자가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제안하게 됩니다. 사실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는 수식으로 적으면 그냥 한 줄의 수식이거든요. 수식이 어떤 건지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어떤 물체의 온도가 T예요. 그리고 그 물체에 Q라는 열이 전달되면 이 물체의 엔트로피가 분모의 T, 분자의 Q, T분의 Q만큼 늘어난다라는 것이 클라우지우스 엔트로피의 개념입니다. 사실 수식으로 이용하면 쉽게 설명되지만 여러분께 수식 없이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 클라우지우스가 제안한 이 엔트로피의 수식 표현 T분의 Q라는 것만 이용하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Q라는 열이 전달되는 과정에선 전체의 엔트로피가 늘어나는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를 붙여놨는데 거꾸로 차가운 물체 쪽에서 뜨거운 물체 쪽으로 열이 전달되는 과정을 생각하면 클라우지우스가 제안한 이 전체 엔트로피가 그때는 거꾸로 감소하게 된다는 걸 금방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클라우지우스는 본인이 제안한 이 엔트로피의 수식을 이용해서 왜 뜨거운 물체로부터 차가운 물체 쪽으로는 열이 전달되지 거꾸로 차가운 물체 쪽에서 뜨거운 물체 쪽으로는 열이 전달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에 허락된 변화의 방향에선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만 허락된다 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이게 클라우지우스의 연력학적 엔트로피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클라우지우스가 연력학적 엔트로피를 이용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는 한쪽 방향은 가능하고 반대 방향은 불가능한 것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는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만 자연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클라우지우스가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통계물리학자인 볼츠만이 연력학적 엔트로피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통계역학적인 엔트로피를 제안합니다. 사실 통계역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볼츠만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저와 같은 많은 통계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데요. 볼츠만의 엔트로피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투명한 물에 떨어뜨린 잉크 방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잉크 방울을 구성하고 있는 색깔을 띤 많은 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입자 하나하나가 모여있는 공간이 처음 떨어뜨린 초기처럼 작은 방울로 있을 때와 물컵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잉크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하나하나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훨씬 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볼츠만의 엔트로피가 늘어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과정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잉크가 한 군데에 모여 있을 때보다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을 때가 잉크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놓여 있을 수 있는 위치의 경우의 숫자가 훨씬 더 크게 될 거고요. 그 과정이 바로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볼츠만이 제안하게 되죠.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 클라우지우스의 연력학적인 엔트로피를 통해서 열은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 쪽으로 흐르는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고요. 통계역학적인 엔트로피
엔트로피를 처음 제안한 볼츠만의 엔트로피를 이용을 해서 결국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그 이야기는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능한 경우의 숫자가 허락된 경우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과정이고, 경우의 숫자가 늘어나는 사건이 우리가 그 사건을 관찰할 확률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에선 통계역학적인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을 볼츠만이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준 거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물리학자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생각했던 거에서 자연스러운 변화의 방향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연스러운 변화의 방향이라는 의미가 사실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가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립계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보게 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과 그 시스템의 시간이 미래로 흐른다는 것은 우리는 두 현상을 항상 동시에 관찰하게 돼요. 결국 시간의 흐름의 방향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물리학자들은 연력학적 시간의 화살 혹은 통계역학적 시간의 화살이라고 불러요. 시간은 화살처럼 진행하는데 시간의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이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여전히 시간이 흐르는 방향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같다는 것이 두 관찰 사이에 단순히 상관관계 정도의 관계인 건지, 아니면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하거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 돼서 시간이 흐른다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가 라는 것은 아직 물리학자들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시간의 흐름과 엔트로피 증가는 인과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사실 생각해요. 비록 엔트로피가 감소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과거로 흐르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솔직한 생각인데요. 제 얘기에 너무 영향받지 마십시오. 저하고 생각이 다른 물리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한동력이라고 부르시는 걸 물리학자들은 연구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둘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연구기관이 사실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를 물리학자들은 일종 연구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종 연구기관에 관계된 것은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일종 연구기관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는 연구기관을 만든 겁니다. 즉,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연구기관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그 연구기관에 에너지가 공급되고 에너지를 출력해요. 그러면 연구기관이 작동한다는 얘기는 이 연구기관에 들어온 에너지보다 나간 에너지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통 이야기하는 무한동력기관이 바로 제1종 연구기관에 해당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1종 연구기관 혹은 무한동력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100% 물리학자는 무한동력기관 혹은 제1종 연구기관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연구기관을 제안한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단 하나의 아이디어도 현실적으로 구현돼서 연구기관을 만들어낸 아이디어는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연구기관을 만들 수 있다라는 특허가 영국에서 산업혁명 초기에 너무 많이 제한돼서 영국 정부에서는 아예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무한동력기관을 만들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특허는 아예 심사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혹시라도 무한동력기관 혹은 제1종 연구기관을 꿈꾸시는 분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말려주세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온갖 아이디어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단 하나도 현실에서 구현돼서 작동하는 연구기관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분은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해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일종 연구기관을 제안하시는 분들께 비유로 생각한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하늘을 나는 운동화를 만들었다라고 저한테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운동화 신었다고 하늘을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말리겠죠. 운동화 갖고 하늘을 날 수는 없어. 근데 그분은 아니 내가 만들어서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갖고 와요. 근데 안 날
동의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을 날 수는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운동화를 아직 잘 못 만들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면서 계속 아니야 잘 만들면 돼. 온갖 종류의 시도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무런 동력 공급 없이 하늘을 펄펄 나는 운동화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건 물리학에서의 유체역학과 보전역학과 그런 원리들이 위배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런 전원 공급 없이 하늘을 나는 운동화를 만들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도하지 마십시오. 이게 일종 연구기관이고요. 2종 연구기관도 있어요. 이분들은 그래도 솔직합니다. 어쨌든 에너지 보존 법칙은 따르겠다라고 설명해요. 근데 2종 연구기관은 열기관의 열 효율이 극단적으로 클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2종 연구기관도 모든 열기관이 어떤 열 효율보다 더 클 수는 없다. 더 효율이 높을 수는 없다라는 열역학에서 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2종 연구기관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한계를 넘을 수는 또 없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무한동력기관은 1종 연구기관이에요. 그러니까 2종 연구기관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걸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쉬운 거죠. 만약에 무한동력기관을 누가 만들었다라고 조심하세요. 저는 불가능하지만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는 확실해요. 뭐냐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100이라는 에너지를 넣었어요. 연구기관에. 그런데 얘 밖으로 출력하는 에너지가 100보다 아주 클 필요도 없어요. 100.000001의 에너지를 아주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늘릴 수 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조금 늘어난 에너지를 다시 이 무한동력기관에 넣어줘요. 그럼 100.000002가 되겠죠. 그럼 또 넣어요. 그것만 여러 번 반복하면 100이라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1000, 만, 10만, 100만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해서 들어온 에너지보다 출력한 에너지를 아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연구기관을 발명한 순간 인류의 에너지 문제는 그냥 그 순간 해결입니다. 여러분 노벨상 받을 거고요. 인류의 에너지뿐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죠. 그 연구기관만 여러 대 만든 다음에 반복해서 돌리면은 얼마든지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노벨상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인류의 에너지 문제가 연구기관으로 해결될 수는 없거든요. 제 솔직한 여러분에 대한 제안은 연구기관 혹은 무한동력기관은 아무리 아이디어를 듣고 솔깃하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다 안 되는 아이디어라고 꼭 생각해 주세요. 그 주변에 그 연구기관 혹은 무한동력기관을 시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말려주십시오.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엔트로피 그리고 연구기관 그런 재밌는 물리학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남기시는 댓글에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면 제 다음 이어지는 이 채널의 콘텐츠에서 여러분 의견 반영해서 제 콘텐츠가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